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네. 네. 35살이 되니까 아이가 10살쯤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고학년이 돼가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부드럽게 보는 그 눈빛이 이렇게 노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아서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치켜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얘를 그냥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식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이제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저는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뜨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손발이 좀 차요.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를 좀 할까 손발이 차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제가 그날은 이제 왼손으로 추리닝 바지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제 오른손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손 빼. 손 빼.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착한 아이는 어디 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왜 내가 뭐 잘못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짧게 한마디 했어요. 버릇없어 보여. 그때 이후로 사춘기 딸아이는 이게 막 대하는 게 아니다.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될 때쯤에 이제 아이가 마치 게으름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냐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늦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파. 근데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좀 전화를 좀 걸어달라. 자기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부대낀 거죠. 저희도. 그럴 때 어쩐 때는 아예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갔거든요. 12년을 개근을 했던 저로서는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설사 아프다 치더라도 학교를 가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말도 없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학교를 가지 않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탔어요. 속이 쓰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달라. 진짜 아픈 거니까 걸어달라. 그럼 저희는 넌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침만 되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저희가 학교에다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카톡으로 저와 아내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영상 하나와 함께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 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한 그 영상,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부모님을 굉장히 꾸짖은 그 영상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는 건 다 당신 2명 때문이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싸움이 저녁까지 이어져서요. 가끔은 주말에도 이게 이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아내는 이제 집에 좀 먼저 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오는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 집에서 이렇게 대낮부터 싸우나, 오후부터 싸우나,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딸 방에서 팔짱을 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딸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게으름으로 인한 집안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는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었을까요? 전날에 늦게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아이가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핸드폰에 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첫 번째 핸드폰을 받았던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늦죠.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내와 저만 공유하고 저희는 마치 이웃집의 것을 몰래 쓰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절대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 아이가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그리고 핸드폰도 받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차단 앱을 깔아서 이제 아이를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차단 앱을 결국은 다 풀어내 가지고 그거를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해 늦게 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때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 첫 번째 감정은 깊은 죄책감이었어요.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와 내가 목회하느라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못 보내준 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늦게 핸드폰을 주었다면 또 일하는 것보다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 핸드폰 문제뿐만 아니라 게임 또는 뭔가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부모가 1차적으로 갖는 감정은 죄책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죄책감은 아이의 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아이를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이에게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니요,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아이가 마치 규칙 없는 아이처럼 자라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죄책감이 또 자책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얘야, 너도 실수할 수 있지 않니? 너도 어렸지 않니? 너도 아픈 부분이 있지 않았니? 라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죄책감들이 조금씩 치료되게 되었고 회복이 되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그래 내가 과거에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나도 연약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자책감은 어떻다고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두 번째 감정은 이겁니다. 이때 중독되면 어쩌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중독 파티에서 워낙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게으름에 핸드폰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만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잡기만 해도 제가 알러지 반응을 했어요. 와! 야, 너 중독돼. 너 그럼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중독을 많이 돕고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중독 세미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실수는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야! 네 오늘 내가 중독 강의를 들었는데 야 핸드폰도 중독이 된대. 야 그 목사님 딸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다그칠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중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TV나 만화, 불량식품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죠.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죠? 어른이 되고 조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일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중독이었냐? 사실 중독의 개념으로 봐선 중독은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하는 것, 푹 빠져 사는 것 정도였던 거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중독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너무 작은 부분에까지 예민하게 대하게 되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그럴 수 있지, 조금 심할 수 있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아니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걸 수 있지 라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독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청소년 때의 중독이 아니다를 판가름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20살이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까지 같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청소년 때의 그런 어려움들이 2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20%의 그 아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후의 예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주말에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는 신전 떡볶이에서 아침 10시간씩 그 알바를 하고요.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 영화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도 공부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만 핸드폰을 하고, 웃긴 건 팔짱을 끼고 자기 여동생을 내려다보면서 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20% 안에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민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때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아이를 보면 무조건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게으름 그리고 핸드폰 요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규정 지을 때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이 아이는 핸드폰에 문제를 가진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만나면 늘 무슨 얘기만 했냐면 핸드폰 얘기만 했어요. 아이가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야, 오늘은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갈 때면 야, 선생님한테 핸드폰 반납하는 거 알지?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와서 책가방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야, 지금부터 핸드폰 반납하고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와의 대화의 90% 이상은 다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잃었던 게 있는데요. 뭘까요? 관계를 잃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의 또 다른 결핍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여전히 많이 가고 학교도 안 갈 때가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꿈은 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기분이 좋을 때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네모를 한번 이렇게 박스를 그려볼까요? 네, 네모를 됐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양육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규칙을 명확하게 박스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는 11시 이후에는 우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서로의 합의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 뭐 핸드폰에서 뭐 게임도 이런 것만 하면 좋겠다라는 규칙을 상의 가운데서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칙도 정해놓고요. 또 잘 지켰을 때의 보상도 이야기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11시, 뭐 예를 들어 10시까지 핸드폰을 하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오늘을 따라 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그 옆집에 그 순이는 그러니까 순이의 딸, 옆집 딸은 막 매일 공부하는 것 같고 핸드폰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10시까지로 규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가 됐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혼란스럽거든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아이도 어렵지만 부모도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쪼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풀어놨다가 막 12시까지 하는데도 풀어놨다가 또 언뜻 때는 막 9시까지 땡겨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서 나중 되면 엄마와 아빠의 비율을 맞추길 포기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박스를 두시고요. 그리고 그 상의에서 박스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확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 가시면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극단적인 경우들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중독에 대한 이론들을 좀 들으시면서 좀 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중독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